자, 찰스 디킨스의 황폐한 집이라고 하면요. 이게 그냥 소설 한 권이 아니에요. 뭐랄까, 거대한 세계 그 자체죠. 복잡하게 얽힌 법정의 거미줄에서부터 안개가 자욱한 런던의 뒷골목까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거대한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죠. 소설 딱 첫 문단을 보면요. 디킨스는 우리가 아는 런던을 그냥 지워버려요. 온통 진흙이랑 안개로 뒤덮여서 공룡이 나타나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선사시대 풍경을 그려내죠.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 소설의 세계가 정말 만만치 않겠구나, 뭔가 불분명하고 위험한 곳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확 오죠. 디킨스가 묘사하는 이 안개, 이게 그냥 날씨가 아니에요. 런던 특산품이라고까지 부르거든요. 이 안개는 도시 전체를 숨막히게 하는 도덕적, 법적 모호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인 셈입니다. 태양의 죽음을 애도하는 상복 같다니. 진짜 표현이 강력하지 않나요? 진실과 정의,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짙은 안개 속에서 전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아니, 그럼 이 도시를 질식시키는 안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디킨스는 딱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법원. 그중에서도 대법관 법원이 그 근원지라고요. 모든 문제의 심장부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사실 이 대법관 법원이라는 게 원래는 의도가 참 좋았어요. 법의 허점을 보완해서 좀 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려고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현실은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소송 하나가 수십 년씩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 돈, 희망, 나중에는 인생까지 전부 빨아들이는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법원의 부조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소설의 중심 사건인 잔다이스 대 잔다이스 소송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면 이제는 아무도 왜 싸우는지 기억도 못해요. 사건의 진짜 내용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끝없는 절차와 비용 그리고 깊은 절망감만 남아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 끝도 없는 소송의 대가는 결국 누가 치르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이죠. 젊은 연인들의 찬창한 미래, 변호사들의 양심, 소송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의 희망까지. 잔다이스 대 잔다이스라는 이 소송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생을 꽁꽁 올가매고 결국엔 파괴해버립니다. 근데 이 소설의 비극은 법정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법정팍, 그러니까 화려한 저택이나 어두컴컴한 골목 안에서는 또 다른 비밀들이 조용히 자라고 있거든요. 자, 이제 그 사적인 세계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에스터가 등장하면서 소설에 따뜻하고 아주 인간적인 시선이 더해집니다. 이 친구는 자기 출생의 비밀 때문에 평생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정말 친절하고 강인한 마음으로 주변을 밝히는 인물이에요. 에스터의 1인칭 시점 덕분에 우리는 이 거대한 사회 비판 소설 속에서 따뜻한 인간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스터리의 또 다른 한 축, 바로 데드록 부인이 있습니다. 사회 최상류층,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여자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있고 과거의 비밀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겉으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귀부인이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결국 이 소설의 또 다른 비극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소설에는 아주 중요한 집이 두 채 등장하는데요.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보세요. 한쪽은 부유하지만 차갑고 비밀로 가득 찬 체스니 월드고요. 다른 한쪽은 이름은 황폐한 집이지만 사실은 따뜻함과 위로가 있는 진짜 집이죠. 디킨스는 이 두 공간을 딱 대비시키면서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냐고요. 이 소설이 문학사에서 정말 획기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목소리가 번갈아가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하나는 사회 전체를 이렇게 멀리서 내려다보면서 위선과 부조리를 아주 냉철하게 폭로하는 3인칭 화자의 목소리고요. 다른 하나는 모든 사건의 한가운데서 직접 겪어내는 에스더의 따뜻하고 개인적인 1인칭 시점이에요. 이 두 시선이 계속 교차하니까 우리는 거대한 사회 문제와 한 개인의 삶을 동시에 그것도 아주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시도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엉망인 사회 시스템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디킨스는 방치와 무관심이 만들어낸 좀 기이한 인물들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해럴드 스킨폴이라는 인물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순수한 어린애라서 세상 물정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책임을 남에게 떠넘겨요. 입으로는 예술이니 아름다움이니 말하면서 정작 자기 빚 때문에 친구들이 고통받는 건 신경도 안 쓰죠. 디킨스는 이런 스킨폴을 통해 순수함을 방패 삼는 어른들의 무책임함을 아주 신랄하게 꼬집습니다. 그리고 젤리비 부인도 빼놓을 수 없죠. 이 부인의 시선은 항상 저 멀리 아프리카를 향해 있어요. 망원경적 바그주의라는 말이 딱 맞는데 먼 곳에 인류를 구하겠다고 온 동네 떠들고 다니면서 바로 자기 옆에서 힘들어하는 자식들은 전혀 돌보지 않아요. 이건 거창한 명분에 빠져서 바로 눈앞에 책임을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로 맞춰지는지 볼 시간입니다. 디킨스는 이 소설에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공적인 세계와 사적인 세계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아주 위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폭로하거든요. 바로 이 질문이 소설의 모든 실타래를 하나로 꿰는 핵심 질문입니다. 화려한 저택에 사는 귀부인과 길거리에서 빗자루질하는 이름 없는 소년. 도대체 이 둘의 삶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연결고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데드록 부인의 비밀을 캐던 툴킹온 변호사가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 빈민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거리의 소년 조가 바로 그 연결고리였던 거죠. 알고 보니 데드록 부인이 자기 과거와 관련된 어떤 남자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조가 그 길을 안내해줬던 거예요. 이게 바로 황폐한 집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사회는 결국 하나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부자의 비밀이 가난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빈민가에서 시작된 병이 결국엔 부자의 저택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디킨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3인칭 화자의 이 말은 소설의 주제를 정말 강력하게 요약해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비극적인 운명의 끈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황폐한 집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디킨스가 19세기에 고발했던 이 문제들, 끝없이 지연되는 법, 사회적인 무관심,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보이지만 너무나 치명적인 그 연결고리.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정말 과거의 유물일까요? 아니면 형태만 살짝 바꾼 채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촘촘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